1950년 낙동강 방어전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한다. 이에 힘입은 국군 3사단은 38선을 최초로 돌파하여 북진하고 1사단은 평양을 탈환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압록강 너머에서는 대규모의 중공군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6.25 전쟁의 가장 안타까운 순간으로 기록된 제1차 중공군 공세 당시 국군과 유엔군 사이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그리고 임철근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두 분이 나온 영상이 아주 그냥 많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떨떠름하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임투 조합이 좋지 않나. 두 분은 워낙 네. 말씀을 재밌게 하시고 또 정보를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맞아요. 빠져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청천강 전역에서 벌어진 중공군 제1차 공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북한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일제히 무력 남침을 개시했다. 보통 이제 청천강 전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청천강에서 싸운 건 2차 2단계고 1단계. 중공군이 처음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전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이제 유엔군이 청천강 쪽으로 밀리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전쟁에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고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고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참전했던 분들 수기나 이런 증언 보면 이때 느꼈던 당혹감, 절망감 하여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는 짜증나고 안타깝고 그냥 안 보고 싶은 거. 네. 거기에 교훈이 제일 많습니다. 애들한테 토마토 주스하고 오렌지 주스 주면 다 오렌지 주스 먹잖아요. 네. 근데 오렌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것처럼 당근 주스, 오렌지 주스 같은 거는 다 보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데 교훈이 있어요. 이명환 선생님 오시자마자 또 바로 첫 문장부터 이렇게 명언을 날려주는데 쪼꼬우유 안에는 없나요? 좀 달달함 속에서 교훈을 얻고 싶어요, 저는. 초코 우유는요. 네. 탄산음료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 안에서도 교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초코나 설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좀 우리도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나쁜 게 아니야. 과용하니까 나쁜 거지. 역사에서 좋은 이야기가 그럼 이순신 장군 이긴 얘기가 나쁜 건가? 좋은 건데 그게 단맛 중독, 탄산 중독처럼 그것만 보고 역사가 통쾌해야지. 이건 덮어.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초코나 설탕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당근을 못 먹게 하니까 나쁜 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좀 안타까울 때 이랬더라면 이라는 말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를 돌려서 1950년 10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격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평양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요. 이거 북진 통일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네, 1950년 10월 1일에 한국 육군 3사단이 이제 38선을 넘어 북진을 합니다. 동부전선에서 북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반도 한국 전쟁을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통일 전쟁인 건 맞는데 어떤 통일이야? 통일의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주도하던 통일 전쟁이 4개월 만에 이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전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미국 정부는 38선까지만 가라고 그랬는데 맥아더가 지지해주면서 밀어붙이게 된 거죠. 이때 이미 맥아더 해임을 살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야 사령관이 말 안 듣는데 나중에 트루만이 그랬잖아. 아니 군사령관은 난데 사령관 말 안 듣는 부하를 어떻게 참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메가더 해임까지 고려했던 거는 유엔군이 북진하면 소련과 중국이 개입을 초래할 것이다. 근데 이게 걱정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인 증거로 정보나 모든 게 확보가 돼 있었어요. 이 전쟁의 배후에 대해서 이제는 다 밝혀졌죠. 한국 전쟁 시작할 때부터 북한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참 소련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라 이 두 형님의 동의를 다 얻었어야 됐어요. 처음에는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련을 먼저 설득하고 그랬더니 소련이 중국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근데 중국은 그때 국공내전 여파가 남아 있었으니까 못해 이러고 있다가 50년 사실은 47년인가 8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우리 못해 그래가지고 1950년을 결정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그때 와서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무서운 게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반대로 미군이나 한국군이 북진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그 다음은 중국 침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오버 아니냐 그러겠지만 당시 그 중국군 사령관 나중에 사령관 되는 팽도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국이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한 거를 항미 원종과 뭐 그렇게 말하지 미국에 대항한 원조 전쟁이었다. 당시 중공군이 출동할 때는 조국 수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대한민국과 미군 주도로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엔 바로 두 갈래 침공이 이루어진다. 만주를 통해서 북경으로 그리고 바로 미군이 대만에 상륙해서 대만을 동원해서 남쪽에서 치고 올 거다. 그럼 우리는 양쪽에서 공격당한다.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병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전쟁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제 만주 쪽에 중공군을 주둔시키고 한국전에 개입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걸 둥베이 방면군이라고 해요. 네. 둥베이 지방에다가 모아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거고 네. 얘네들은 진짜 순망치 안의 그 개념에서 북한이 망하면은 우리가 곧 망한다. 네, 그 생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엔군의 북진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사실 이미 압록강 너머에서는 중공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랄 정도로 6월 28일이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온 날이잖아요. 38선 넘으면 즉각 개입한다는 걸 6월 28일에 결정을 했고 7월 7일쯤 되니까 이게 낙동강 전선 가는 걸 보니까 얼핏 보면 승승장구하는 거지만 벌써 중국은 낌새를 챈 거예요. 아, 이거 전투력 떨어져 가고 있어. 그러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위험하다 해서 벌써 방금 말씀하신 둥베이 변방군을 결성해서 총병력을 25만 명을 결성하고 7월 15일에 동북 지역으로 이동을 이미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기분 나쁜 얘기긴 하지만 정말 전쟁 대비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전에.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만약에 이게 만약 전쟁이 안 났어. 그래서 뭐 그때 25만 명 동원하라고 만주에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아, 그렇게 이렇게 되는 정치적 거죠. 책임이 나오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나라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은 소련이 개입할 경우에는 이거 큰일이다라는 겁을 먹었지만 중국에 대해선 우리 절대 이쪽하고는 상대가 안 돼라는 약간 얕잡아오는 면이 있었고 중국은 미국은 진짜 두려운 상대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린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돼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그래서 당시 대통령과 한 면담에서 웨크섬 면담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각하, 한국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추수감사절 안에 적의 공식적인 저항은 전부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요, 걔네들은 효과적으로 개입할 시기를 이미 놓쳤어요. 그리고 신의주에서부터 평양까지 오는 동안 우리 유엔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메가더는 중공이라는 정부를 합리적 행위자로 바라본 것 같아요. 이 수장님께서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미국의 이 보급이나 판단하는 수준에서 지금 중국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메가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합참이나 미국 정부는 그럼 중국 사정을 잘 알았냐? 이 사람들이 정치인 입장에서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인의 입장하고 정치인의 입장은 항상 다른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가능한 위험 회피 성향이 있고요. 야전 사령관은 위험을 감당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항상 충돌합니다. 당시에 메가더 입장에서 또는 메가더 참모부나 미국 전체 입장에서는 이 당시 아시아를 이해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고요. 지금도 제가 학자로서 역사 보지만 서구권 학자들은 지금도 사실 한중일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국가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이 어떤 걸 받아들이느냐. 지금 끼니도 굶고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라면 한 그릇 먹고 있어. 야, 근데 저기 쳐들어오니까 전쟁에 나가야 된다. 유럽 애들은 내가 왜 나가 이래요. 근데 여기 나가요. 싸우기도 전선에 가다가 3분의 1이 굶어 죽어도 가요. 이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메가더가 사실 유명해진 거는 미국에서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 통이었다 또는 이 극동지역 통이었다라고 해서 지금도 메가더 비판하는 사람들은 네가 이쪽에 제일 잘한다면서 왜 그런 오판을 했어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모든 거 다 아냐고. 내가 허준 씨랑 또 유나나랑 얘기하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주고 둘 중에 어느 거 먹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맞춰봐라. 그렇죠. 옷이 있는데 네. 유나나가 어떤 옷 오를 것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완전히 모르는 건데 메가더나 당시 모든 학자들이 가장 몰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큰 오판이 나요. 사실 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25만 명을 동원 못해. 기껏해야 얼마만 동원할 거야. 저거 허세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는 어쨌든 한국을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철저했습니다. 우리를 통일시켜준다가 아니라 극동지역이 소련과 미국과 중동이 대결하는 세계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고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이 태평양 지역의 자유세계 진영을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 냉전 체제에서의 권력 구도가 잘못된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젊었을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게 회고록에 쓴 얘기라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태평양 전쟁기에 그런 생각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중공군의 판단 가능성을 얕보긴 했지만 생각 안 한 건 아니고 다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 된다.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 최소한 압록강 라인까지 가자. 이게 이제 본인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평양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은 들뜬 마음에 계속해서 북진을 합니다.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서 그 넓은 지역으로 엄청난 병력을 밀어넣고 있었죠. 그래서 나오나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일타 강사. 일타 강사님. 네, 일타 강사. 자, 이거 잘 하기 전에 보이게. 미리 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저 네. 보시면 이거 임철근 의원님이 새벽까지 만드셨답니다. 맞아요. 직접 저기 수작업이에요. 부대 마크까지 집어넣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와. 4시 반까지 만들었습니다. 야, 4시 10분부터 4시 반까지 고생하셨어요. 자, 그래서 10월 18일 날 드디어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우리 유엔군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북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좁은 지역을 넘어 넓은 지역으로 쫙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병력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고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 둥베이 지역에 전투 식량 3,348만 톤, 식용유 800만 톤, 뭐 소금 86만 톤, 기타 채소 154만 톤 등 식량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동계 작전이니까 속옷 34만 벌, 솜 넣은 신발 36만 켤레, 뭐 솜 외투 조끼 같은 것들 40만 벌씩, 뭐 한 양말 70만 켤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가마솥 5천 개 같은 건 미리 북한 지역에 집어넣어놨고 45종의 탄약 1천 톤, 그리고 총 2,616정, 화포 501문, 그리고 자동차 200대, 연료 1,000배럴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가 200대밖에 없다 지금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25만 명을 어떻게 실어요? 안 되지. 걸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당 30에서 35kg의 군장을 매야 되는 거예요. 중공군은. 그리고 탄약 100발, 수류탄 4개, 곡괭이 한 자루 이렇게 들고 방탄모 하나 이렇게 들고 이제 메고 북한의 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유엔군한테 낮에 가면 걸리잖아요. 밤에만 가다 보니까 16km밖에 전진을 못해요. 하루에. 16km도 대단한 거죠. 사실 해외의 뭐 엄청난 산맥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는 제일 험악한 지형들이잖아요. 그렇죠. 날도 추운 거 아니에요? 이제 엄청나게 추워지고 있죠. 그래도 뭐 35km 메고 걸으면 아마 더웠을 땀나죠. 거예요. 아, 그 땀 식으면 밤에 얼어 죽잖아. 이렇게 가는데 그 화력은 어땠냐? 155mm급 이상의 화포는 아예 없었고요. 70mm 이상의 포는 190문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중공군 한 개 군단, 요런 군단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이 미군 한 개 사단의 54% 수준이에요. 아예 포병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병 한 개 사단에. 다 합쳐도 3,000문이 안 되니까 미군의 45% 수준도 안 되죠. 요 상황에서 무전기도 한 개 군단입니다. 한 개 군단에 69대 있었어요. 와, 이건 뭐 정말 장교들끼리만 뭐 겨우겨우 연락할 정도네요. 연대에 하나 있으면 다행인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차량 200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아마 그 정도는 알아봤을 거예요. 미군이나 지금 정보라는 게 제가 침공할 것 같으니 안 할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는 첩보가 없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조사해요. 차가 몇 대냐, 차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차량 별로 없어. 그럼 미군 입장에서는 이건 이동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임철근이 말 타고 연락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전기 없고. 미군 입장에서는 이러면 그냥 통신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얘들은 말 타고 산 넘어서 한다고.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전이나 유선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빠르고 효과적으로는 통제가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네, 야, 저러다 다 죽어. 네, 근데 얘들은 된단 말이야, 그게. 왜요? 산 넘고 물 건너. 옛날 우리나 한국 분들이나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이 하면 다 돼.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하면 마인드였겠죠. 돼요. 그렇죠. 요게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준비 부실한 것 같잖아요. 30km씩 맨다고. 아까 목록 들어온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못. 미군이 소못이었거든. 나중에 그래요? 장진호 전투 이럴 때 중공군이 복장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 소음의 그 방한력에 미군도 정말 놀래갖고 나중에 중공군 옷 다 벗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위에 당시 미군은 방한복 준비를 안 했지만 그 방한복 성능하고 저 소못하고 성능이 수준이 달라요. 즉 중공군이 이쪽의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아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정말 무심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목록 불러준 것 중에 곡괭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 땅은 삽으로 참을 못 파요. 안 돼요. 삽 다 구부러져요. 예. 미군 이거 아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토에다가 곡괭이 생산을 주문해가지고 아, 그래요? 계속 곡괭이가 전쟁 내내 수송이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분대당 내자로 이런 식으로 계속 보급이 돼요. 오. 이게 시간 한참 걸려. 미군은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이게 근데 진짜 이거 파는 용이었군요. 근데 벌써 1인당 곡괭이 하나씩 들고 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 중공군이 땅 파고 토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공군 사이에 굉장한 괴리가 있었고 한국 땅에 대해서 어쨌든 잘 알고 있다.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다가도 아까 왜 연구원님께서 화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계산은 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필승 카드야라는 것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게 당시 중공군이 미군하고 싸울 때 나름 각오가 있었어요. 당시 중공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무서움이 뭐냐 제공권과 화력이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병사들한테 공포할 수는 없잖아요. 유명한 얘기 하나를 해요. 그래서 당시 미군의 약점이 북한군하고 싸울 때 드러난 게 있어요. 전투 의지가 부족하다. 네. 근데 둘 다 남의 나라에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 애들은 그 소위 어떤 국가주의, 전체주의라는 게 아시아권에 이게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싸워도 이게 우리들의 전쟁이야. 그래서 처음엔 거기서는 조국 수호 전쟁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산에 오르기 싫어한다. 뭐 이런 거. 그 뭐 미군에게도 미군 사이에서 많이 나왔죠. 지휘관도 산에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한국 땅은요 더 잘하시겠지만 반드시 올라가서 봐야 돼요. 지도를 수밖에 봐갖고는 몰라요. 네, 맞아요. 지휘관들 올라가질 않아요. 중대장 애들도 안 올라가. 사단장 안 올라가는 건 이해하는데
중대장도 안 올라가요. 힘들다고. 이 오밀조밀하고 압축적인 땅이다 보니까 화력과 제공권이 더 위력을 발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시 중공군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자세히는 안 하고 병사들한테는 우리의 단점으로 적의 장점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 한국의 지형이라는 것이 중공군들이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온 전술이 한국 땅에서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화력과 제공권은 산과 산이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는 당시에 지금하고 달라서 포격이나 제공권으로는 이 좁은 계곡과 산을 그렇게 정밀 타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웬만하면 다 이게 뒤숨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예를 들어 미군 포병의 화력이 뛰어났다고 해도 산악지대니까 산악으로 들어가서 도로만 단절하면 된다. 이렇게 돼서 화력과 제공권이 무용해지는 거죠. 오늘 전개할 1차 침입의 전투가 벌어진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 이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 지형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미 미군은 전투를 몇 개월이나 경험을 했고 항공 정찰을 통해서 또 꽤나 지형을 알아볼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잘 몰랐나 봐요. 근데 그게 지형을 몰랐다기보다는 그럼 한국군은 왜 몰랐냐 이럴 수도 있는데 한국군 장군들이 몰랐겠어요. 알죠. 근데 군대는 준비해요. 지금 38선 북진하면서 북한군 정도는 우습게 볼 정도로 좋아졌는데 사실 충분히 훈련이 됐냐? 그건 아니죠. 산악 지형에서 아는데 적이 산악으로 침투해서 도로를 끊고 높은 지역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메가더의 유명한 말을 하나 인용하자면 본인도 이 말을 한국군한테 지키지를 못했는데 자기가 한 말은 아니고 군대 용어인데 전투의 승리가 결정되는 곳은 전장이 아니라 연병장이란 말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대응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형이 확 바뀔 때요. 평야에서 조금 다른 평야로 갔을 때는 응용이 돼요. 네. 근데 열대 지방에 살던 사람이 사막에 간다거나 갑자기 땅에 있던 애들이 물에 간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모든 게 끊어져요. 내가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죠. 지도를 상세하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외침을 역사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뭐 수나라 진공, 거란 여진 진공. 이때 다 북쪽에서 오잖아요. 그때 오는 길이 딱 두 루트밖에 없어요. 네. 항상 신의주부터 그 선천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온 해안길. 그리고 약간 내륙적으로 도는 게 이제 귀주대첩이 있는 구성으로 오는 거예요. 동북쪽으로 가는 산악지대는 사실 도시도 별로 없어요. 이쪽에서는 안 싸웠다고. 왜냐면 거기 산악지대니까 대군이 이동을 못 해요. 근데 사실 여기를 메인 전장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곳으로 한국군과 미군을 끌어들여서 포위 섬멸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중공군이 소위 단점으로 장점을 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준비를 이미 다 한 거죠. 5,0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침공당한 적 없는 곳으로 침공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침공을 한 적이 또 없어요. 한국 역사에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싸운 적이 없어. 우리가 언제 대군을 몰아서 절로 간 적이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 뭐 예를 들면 위화도 해군 했대지만 그때도 해안길 따라갔지 누가 이쪽으로 가기나 하나.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토끼머리 지형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는 전술적 개념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게 다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선을 유지하고 어떤 라인에서 싸워야 되는지 한국군 유엔군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정작 쟤들은 1950년 6월 28일부터 계속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엔군과 국군의 상황 한번 짚어보죠.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놓고 보면 네. 드디어 1사단의 진격을 개시를 합니다. 오, 바뀌었어요. 그래서 1사단에 진격을 어떻게 하냐면은 15연대가 동측방으로 12연대가 서측방으로 해서 두 개 연대가 먼저 밀고 올라가고 11연대가 사단 예비로 해서 진격을 하는데 유엔군이 이곳에서 187 공수여단이라는 부대가 공중 강화를 하거든요. 강습 작전을 해서 숙천과 순천에 강화 작전을 합니다. 뒤에 모루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대랑 연계를 해서 중간에 포위된 북한군 2,500명을 괴멸시키는 성과를 거둡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진격을 하죠.
이 당시 1사단의 장병들의 상태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출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평양 탈환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거든요. 평양까지 갈 때까지 구호가 가자 평양으로 이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구호가 바뀌어서 압록강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네. 진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사단은 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먼저 6사단이 먼저 진격을 합니다. 6사단은 7연대를 선봉으로 해서 진격을 했어요. 쭉쭉쭉 밀고 올라가는데 3대 대장이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북한군이 2열 종대로 쭉 가는 거예요. 1개 대대가. 도로 양옆에 서서 아니 걸어가고 있는 거죠. 도로 양옆에서. 근데 쟤네들이랑 싸워서는 도저히 명령된 시간 안에 개천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대 대장 그 인성관 중령이 결심을 합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 대열 가운데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전쟁 끝났다! 다들 총 버리고 집으로 가! 이러고 그냥 대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패닉에 휩싸여서 거기서 막 다 뿔뿔이 도주하고 나중에 걔네들 일부가 모여서 또 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천까지 밀고 올라가서 점령해버립니다. 기지를 발휘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천을 점령하고 있는데 개천역으로 열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열차를 박격포 쏘고 기관총 쏴서 제압해 보니까 북한군은 개천이 함락당한 줄 모르고 개천으로 막대한 후속 물자를 보내고 있던 거예요. 요 열차를 잡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열차 한 대 더 오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해서 그 열차 2대를 잡고 조금 있으니 이제 이 열차에 있는 보급품을 쓰기 위해서 신안주 지역에서 혼성으로 다 때려 박은 1,500명 정도의 북한군과 전차 10대가 터덜터덜 걸어오는 한 연대급 병력이잖아요. 네. 이 3대 대장이 대대 전체를 매복시켰다가 일제사격으로 기습해서 전멸시킵니다. 그 사이에 이제 6사단의 19연대라든지 아니면은 2연대는 쭉쭉쭉 올라와서 2연대는 온정리라는 곳까지 올라가고요. 19연대와 사단본부는 군우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요 진격 과정에서 7연대가 또 한 건을 하는 게 김일성이 타던 것으로 추정되던 세단이 고급 세단이 그 당시에는 잘 보지도 못했던 네. 하천변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각종 트럭 100대랑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북한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못했죠. 중국하고 소련도 이 정도로 빠를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네. 여기까지가 참 신나는 우리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렇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아니, 이제 보급 물자를 보냈는데 이미 국군이 도착해 있다라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초반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린 과거를 들여다봐야 더 돼요. 배워야 합니다. 들여다봐야 돼. 네. 상처가 난 곳을 봐야 어디를 네. 꼬맬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당시에 메가더 사령부도 완전 고무돼가지고 사실 메가더 도박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참전 안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미는 상황이라 그냥 빨리 올라가라, 막 밀어라. 그래서 이제 빨리 올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있던 야전 사령관들은 불안하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적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동시에 건널 때 우리가 어느 데에서 전선을 유지하고 싸워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큰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강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미군 병력이 우리나라가 이게 골치 아픈 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나라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확 꺾어야 돼. 그런 병력이 좌우로 Y자로 갈라지면 중앙이 비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군도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Y자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이쪽을 막자. 이제 장진호 전투가 그래서 벌어지는데 두만강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압록강까지 일단 가고 압록강까지 간 상황에서 이쪽을 막자. 여기가 장진호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쪽으로 중공군이 들어온다고 해도 중강진에서 흥남까지 장진호 라인으로 막아서 걔들을 격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 요렇게 하자는 작전이었어요. 약간 지붕처럼 막자. 그렇죠. 야, 이제 좋은 시절이 이제 끝나가서 좀 걱정인데. 네. 이렇게 쭉쭉 가는데 불안한 예감은 엄습해 오네요. 그렇죠. 네. 당시 펑더와이의 작전 계획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9군단을 운산 지역에 배치를 하고 40군단을 온정리 이북과 이서 지역에 배치를 해서 한마디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올라올 때 전투력이 강한 미군 말고 한국군의 2-3개 사단 정도를 포위해서 소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그래서 국군 1개 사단을 선멸하기 위해서 6개 사단이 공격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운산 일대에 중공군이 와 있는 걸 국군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국군 1사단의 15연대와 12연대가 밀고 올라갔는데 15연대 쪽에서 먼저 교전이 발생을 합니다. 11시경에 구룡강 다리에 접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박격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매복 제한 들어왔으니까 화력 습격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본대가 올라가기 전에 당연히 수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국군도.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작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은폐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국군 수색대가 코앞으로 지나갔는데 중공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가 15연대가 포로 한 명을 잡아요.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중국말을 해요. 중공군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근데 백선엽 사단장은 평양에 있었거든요. 부랴부랴 와서 포로를 신문을 해보니까 광둥 지방의 말을 쓰는 중국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원래는 국민당군이었대요. 네. 그렇죠. 이때 국민당국 많이 들어왔었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걸 바로 밀번 군단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중공군 들어왔다. 그 다음 날에도 15연대가 포로 3명을 더 잡아서 평양으로 압송했거든요. 그런데 밀번 군단장은 와봤자 별거 없어. 그냥 밀고 가. 이렇게 이게 판단을 너무 한 겁니다. 뼈아픈. 요 무렵에 중공군 제118사단이 온정리에 도착해서 국군 6사단의 후방 테러를 차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지금 1사단과 지금 조우전 중인 중공군 제120사단 있잖아요. 요 병력 사실 사고 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중공군의 작전 개념은 뭐였냐면 이렇게 숨어 있다가 1사단이 밀고 올라가잖아요. 네. 뒤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완전히 포위해서 포위죠. 소멸할 테니까. 근데 이 대부대 작전을 이해를 못하고 대대장들이 우리 대대 작전 지역 안으로 들어왔어. 이 정도면 때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짜잔 하고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군단 작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 우리로서는 천행이죠. 그렇죠. 아까 거기서 잡혀갔는데 밀번 대장이 무시했다. 네. 아니, 수장님, 제가 아픈 상처를 역사의 2% 한 번씩은 그래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때 중공군이 확실하게 들어온 거는 보였잖아요. 이쯤 되면 잠깐 스톱. 이거 낌새 이상한데? 라고 참 뭐 작전본부에서 스톱하고 좀 뒤로 밀었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역사는 늘 꿈에도 몰랐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그냥 전 정말 이게 안타까운데 옛날에 뭐 수나라 침공할 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서 꿈에도 몰랐.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 세상에 그럼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꿈에도 몰랐다가 말이 되냐고요. 근데 사실 알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꼴이 그렇죠. 되는 그게 거잖아요. 그거죠. 알았습니다 하는 순간 네. 책임이 나한테 네. 오니까 그걸 회피하고 싶었던 그러다 거죠. 보니까 세상의 정보전은 모르는 건 없어요. 네. 항상 아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이미 한국전쟁 시작할 때부터 중공군 있는 건 미국도 알고 있었고 근데 메가더 사령부는 끝까지 우기는 게 들어와도 소수다. 하지만 솔직히 들어올 거다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급하면 중공군이 참전한 것처럼 할 것이다. 결국 중공군이 들어왔을 때 대규모냐 아니면 위장이냐 요 허세냐 요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메가더 사령부가 메가더가 속전속결로 가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놓으니까 밑에 있는 모든 참모장이나 참모들이 사령관의 의중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그때 잡았던 포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운천과 희천에 지금 각 1만 명씩 2만 명의 중공군이 들어와 있다. 그럼 저 같으면 2만 명?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야 확인해봐 하고 확인부터 할 것 같거든요. 네. 확인을 안 하고 박사님 말씀처럼 무시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2만 명? 소수네?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2만 명? 너 중국인이지? 2천 명이구나. 역사 공부를 했네. 이야. 공 하나 더 붙이는 거 중국인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그래도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데 사실 뭐 2차 대전도 그렇고 정말 정보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때 이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본부는 다수는 아니다. 소규모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나름대로 항공정찰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메가더 사령부가 세 가지 실수를 해요. 첫째, 사령관님 의중을 너무 맞춰. 이분의 뜻이 뭔가가 제일 중요해.
대통령이 되실 분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불안하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검증은 해보는데 요거 하면 제일 확실한데 또 안 해요. 왜냐면 진짜일까 봐 또 무서운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러면 회피성 뭐라고 그러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증세가 이상하면 빨리 가보라고 하면 더 안 가잖아. 맞아요. 그런 그냥 거 되게 많아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딴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운동하고. 좋은 맞아 헬스장 갑자기 끊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항공 경찰만 해요. 근데 당시 중공군은 항공 경찰에 안 걸렸는데 아. 미군 상식으로는 10,000명이 넘는 군대가 항공 경찰에 안 안 걸릴 걸린다.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은 다 민둥산인데 바위산인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2배로 늘리긴 늘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육군이 잡아오는 건 뭐야? 그럼 수색대 넣으면 되잖아. 이것도 안 해요. 병력 아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2주간에 미군 구역에서 포함해서 거의 100명이 잡혀요. 중공군 포로가. 아니, 포로가 100명이면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래요. 누가 봐도. 한두 명이야 속일 수 있지. 뭐 전쟁사에 그런 거 한두 번이야. 뭐 일부러 한두 명 포로 거기다 국민당 출신 그렇죠. 이랬는데 너 그냥 저희 가서 사러 하고 보내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전 지역에서 100명이 넘게 잡힌다는 거는 이미 이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자기 방식으로만 검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포로가 100명이 넘음에도 현실을 부정하던 유엔군을 뒤로한 채 중공군은 이미 산악에 숨어 있었고 이를 모를 국군과 유엔군은 그들을 지나쳐 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후방은 차단되고 전선은 분절된다. 국군 제1사단은 비리 소리와 함께 쏟아진 중공군의 재파식 돌격을 맞이하게 되는데 중공군의 전면전 전환, 이로 인해 급변한 전쟁의 양상 속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중공군 1차 공세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